자, 그럼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강화학습법의 실질적인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지난주까지는 강화학습법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서머리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처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세계관은 뭔가가 되게 랜덤 기반의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 같이 이제 느껴셔야 되겠고요. 처음에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정확하게는 완전 랜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중구난방,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고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 그런 세계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대략적으로 어떤 값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유지하면서 흔들리는 값들이 바로 스토캐스틱 세계관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값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얘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해서 한 평면 위에다 그려보면 적당히 이 근처에는 평균 비스무리한 게 있고 이 결과물은 이러한 확률적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면 지 마음대로 화이트 노이즈급의 세계관이 아니라 확률 기반의 세계관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 값들이 있고 그런 경향성들을 여태까지 우리가 다뤄오는 것이고요. 뉴럴 네트워크도 여러분들이 그 확률적인 어떤 값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엉망진창의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무조건 다 만족을 하는 커브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얘네들을 관통하는 커브를 찾아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의 튀는 값들은 워낙에 노이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별로 그런 경우가 없이 디지털이라 그렇지만 자동차를 탔는데 FM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러면 FM 라디오에 지글지글 하는 노이즈가 들어오죠. 음성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이 나니까 이런 특정한 음이 들어왔는데 이 음이 일부는 노이즈가 타서 삐직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도 지지직 하는 이런 노이즈들이 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음향으로부터 특정한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의 1000Hz 정도 되면은 도였나? 아마 그 정도 될 텐데요. 솔인가? 미인가? 그 정도 될 텐데 그런 소리는 들리지만 약간 지글지글 하는 거는 그것 또한 노이즈 또한 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노이즈가 섞여 있더라도 우리는 주된 이 데이터의 주된 흐름 중에 하나는 이때 이런 불필요한 노이즈들은 잘 안 들리고 굉장히 주력으로 들리고 있는 이런 사운드만 귀에 많이 들리죠. 그래서 잡음이 낀 노래를 듣더라도 우리는 음을 그 안에서 정확하게 추출해서 듣습니다. 이런 성향들이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 안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노이즈들이 이렇게 지글지글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주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률적인 평균 값들을 갖게 되고요. 이 근처에서 값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된 평균 값이 있다면 여기서 흔들리고 이런 소음이 들어오더라도 잡음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귀는 이거 아시겠지만 FFT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특정한 주파수 대역이 높게 나오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하이 프리퀀시 대역들은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이게 주파수 도메인이니까 특정 음은 나타나고 굉장히 높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들은 이 부분에 아주 작게 보여서 얘들을 고주파 사운드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 귀에는 깨끗한 음만 들리는 거죠. 이런 성향의 세계관을 우리가 살고 있죠. 실제로 예를 들면 이 수업을 예제로 해서 얘기를 드리면 군데군데는 굉장히 문제가 좀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재밌더라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재밌더라 라고 하면은
전체 경향, 새로운 얘기와 그 다음에 내용이 괜찮구나, 뭐 이건 나는 필요한 것 같다, 이 정도의 어떤 성과물을 여러분들이 얻는 거고, 중간중간 아주 조금씩은 지저분한 숙제도 있고, 이 숙제는 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를 관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거, 그 수업은 진짜 그지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 수업에 있는 어떤 내용,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주파수로 따지면은 주파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지, 약간의 튀는 것들은 여러분들 뇌에서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을 스토캐스틱 세계관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배울 때 어떤 데이터를 측정을 했을 때 그 데이터의 흔들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흔들리지만 그 중에 중요한 민밸류에 해당하는 것들, 평균값들을 추출을 하고, 거기서 일부 되게 독특하게 계속 일정한 패턴으로 튀는 것들은 일부는 어떤 건 버려야 되겠고요. 일부는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은 뉴럴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 확률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다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확률이라고 하는 요소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명확하게 잘 안 보였다면, 이 강화학습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확률적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expectation이라고 하는 확률 요소들을 다룰 거고요. expectation은 기대값이라고 불러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잠깐은 짧게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강화학습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랜덤하게 움직였을 때 실제로 이 에이전트는 어떤 확률적 분포를 가지지 않고 멋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가운데 있던 에이전트 또는 약간 편향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이 막 움직일 때 뭔가 리워드를 얻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리워드와 리턴을 이번 챕터에서는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얘기 드리겠고요. 이 예제는 그 에이전트 예제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정가운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 왔다 갔다 하면 여기 갈 확률과 여기 갈 확률이 거의 0.5 근처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가운데 지점에서 왼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으면, 여기 3칸, 여기 예를 들어서 7칸이면 이쪽으로 올 확률이 0.7, 이쪽으로 갈 확률이 0.3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격이고요. 되게 당연해 보이는 얘기인데, 이걸 강화학습법 안에 녹여 넣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직이나 또는 다른 처음 보는 정의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expectation of x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x, 그 다음에 이 x가 출현할 확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가 1, 2, 3 찍혀 있으면 1이 나올 확률은 전체의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전체의 6분의 1, 6이 나올 확률은 전체의 6분의 1. 그래서 기대값은 3.5가 나옵니다. 3.5.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6까지의 합을 6분의 1로 나눈 3.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땐 1이 20번 나오고, 어떨 땐 2가 19번 나오고, 어떨 땐 3이 23번 나오고, 120번을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어떤 식의 숫자가 나오는가. 1은 총 몇 번 이만큼 나왔고, 2는 총 몇 번 이만큼 나왔고, 3은 이만큼 나왔고, 4도 이만큼 나오고, 5도 이만큼 나오고, 뭐 6은 이만큼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 높이가 바로 확률이 되겠고요. 그때 나왔던 숫자 1이 몇 개 있니? 그리고 얘는 전체의 확률, 내가 120번 던졌을 때 몇 번이 나오니? 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곱하면은 바로 이 기대값 부분이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은요, 리워드 2를 먹게 될 확률은 0.7, 리워드 2를 먹게 될 확률은 0.3.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으로 보시면 1 곱하기
10분의 7 더하기 여기는 기대값이 2였잖아요. 2 곱하기 10분의 3 그래서 10분의 7 더하기 6 13 대략 1.3 정도를 평균적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기대값 부분에서 보시면은 대략 10분의 5 0.5죠. 1 나오고 2가 나올 확률도 10분의 5 정도 되니까 10이라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냥 소수를 계산하기 쉬우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5, 7, 15 대략 얼마예요? 얘는 1.5 정도 나오죠. 그래서 가운데 있을 때는 1 아니면 2 그래서 딱 절반 1.5 정도 나오는 거고요. 약간 옆으로 가 있으면은 왼쪽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향이 오늘 나오는 얘기들의 수식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퀘스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1 근처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1의 리워드 1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공간 전체에 대해서 expectation, 기대값으로 바꾸는 부분이 분야가 바로 강화학습법이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강화학습법은 전부 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손으로 푸는가 하면 풀지 않고요. 이게 알고리즘 안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강화학습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강화학습법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리워드와 리턴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는 사실 지난주에도 배웠기 때문에 내용이 쉽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용어적인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패스트이고 어떤 경우는 퓨처다.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초기 위치의 가운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에이전트가 움직여 다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여기를 리워드 2를 주고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 리워드에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리워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골, 야, 한 골 먹었어, 한 골 넣었어. 이게 골이 아닙니다. 이 터미널을 많은 경우에 강화학습법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여기가 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표죠. 그렇지 않아요. 강화학습법은 터미널은 그냥 거기 가서 멈추는 거지 이게 골이 아닙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꼭 리워드를 얻지도 않습니다. 터미널은 그냥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엄청난 리워드를 얻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땡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서 대폭 리워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독교 얘기를 했더니 웃겨가지고 이 중간에서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 끝에 가면 그냥 끝나도 돼요. 근데 리워드는 중간에서 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터미널 부분이 시작 아니면 터미널이니까 이 부분에 플러스 1 리워드를 얻는다라고 넣어놔서 이게 자꾸 골에서 무슨 리워드를 얻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골에서 리워드를 얻지 않아도 좋고요. 골에서 리워드를 얻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러도 배웠기 때문에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자꾸 골이 명확하죠. 디자이어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강화학습법은 터미널이 목표가 아닌 분야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간에 플러스 100 리워드를 얻으면 얘는 바깥에 안 빠져나가고 플러스 100 리워드를 얻으면서 기독교 학교로 얘기하면 천당에 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리고 절대 터미널로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강화학습법에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예제는 터미널에서 끝나고 터미널 쪽에서 리워드를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 강화학습법을 보시게 되면 골에서 끝난 다음에 내가 인생이 끝난 다음에 플러스 1 리워드를 얻었는데 내 인생은 어땠지? 하고 뒤를 거꾸로 돌아보는 스타일로 자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이 터미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여기서 인생이 좀
우왕좌왕했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갔으면 빨리 죽었을 텐데. 빨리 죽는 건 아니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영향이 있는 사실 예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예제를 든 것이고, 다시 이 예제를 평가를 하는, 즉 여기에서 끝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얻는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강화학수법이다 라고 조금 무언가 지난주와는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입장에서 보면요, 내 과거는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를 내가 과거에 얼마를 얻었었나, 중간중간에 뭐 산적을 만나서 마이너스 0.1 깎이기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좋았나 나빴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강화학수법은 실제로 끝난 다음에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뒤에서 소개할 방법들이 그런 게 있는데요. 끝난 다음에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지점에 에이전트가 현재 여기 있다면, 물론 이렇게 해서 끝났지만 이 상황을 목표로 보는 겁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스텝이 끝났지만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요, 현재 이 상태에 에이전트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자, 내가 아마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나의 미래는 어떤 리워드를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의 관점으로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터미널에서 보면은 과거를 보는 걸로 보이지만, 강화학수법은 중간중간의 단계에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리워드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야 과거를 평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서 미래를 향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 공간 안에 에이전트가 툭 확 떨어지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나의 미래는 어느 정도의 리워드가 펼쳐질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의 리워드가 펼쳐지고, 그럼 나는 좋은 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터미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리워드들을 합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터미널에서 끝난 다음에 이 결과를 업데이트하지만 중간중간의 단계에서 끝난 결과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물론 끝나 있어요 이렇게 가서, 하지만 이때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의 리워드들을 이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풉니다. 이게 강화학수법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생각의 뭔가 전환, 이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터미널 입장에서 과거엔 이랬지,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쓰는데 이 중간에 있는 녀석 입장에서는 나는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똑같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용어를 보시면 퓨처 리워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퓨처 리워드, 미래의 리워드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용어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해갖고 한 번에 턴이 끝났지만, 한 번에, 이게 정확하게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에피소드가 끝났지만 요 중간중간에 있는 에이전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미래는 이러한 퓨처, 미래의 리워드들의 합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에 받게 될 리워드들을 합쳐놓은 것을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인 판단이 되셨을 텐데요. 지난번 예제에서도 중간에 마이너스 0.1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1로 가는 게 편할까 2로 가는 게 편할까 했을 때 오히려 1로 가는 쪽이 마이너스 0.1 리워드를 적게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리워드라고 하는 것들은
로컬 지점에서의 문제예요. 지난번 예제처럼 강아지가 눈앞에 있으니까 아 저기로 가면 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예 앞으로 가면 시각적 정보가 더 가까워지니까 많은 리워드를 얻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워지니까. 하지만 절대로 여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아씨 어떻게 하지 하고 옆으로도 가서 랜덤하게 이렇게 하다가 요 옆으로 가보면 하고 툭 튀니까 먹이를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내가 한 발짝 움직일 때, 한 번 변화가 될 때에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자체는 강화학습법에서는 리워드는 많은 이 개념 자체가 리워드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리워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 리턴이에요.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난번 그림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면 골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소한 골에 도달해서 최종적인 리워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로벌한 뭔가 토탈 합 리워드가 이쪽으로 가면 멀어져서 마이너스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니까 마지막에 큰 보상을 얻더라 라고 하는 글로벌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하는 것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워드는 매 순간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상태들은 전부 다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에 걸렸어. 스테이트라는 것은 한국말로 상태량. 스테이트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컨트롤, 제어를 배울 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변수, 시간, time dependent 한, with respect to time flowing, time elapsing 그런 variable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들을 sta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는 그냥 variable이라고 부르는데 state는 state다 라고 하면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변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가운데에서 에이전트가 움직이지만 우리의 많은 관심은 사실 여기 이 X축 위에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되게 관심 있게 봅니다만 이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화학습법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터미널에서 끝났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엔 S0였는데 스테이트의 약어를 보통 S로 표현합니다. 스테이트 1, 2, 3, 4, 5, 6, 7 지금 보시면 스테이트 0하고 스테이트 2하고 스테이트 4는 같은 지점이죠 사실. 근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요 얘들이 같은 점인지 아닌지 그건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S3하고 S5도 같은 지점이지만 갤럭시 같다. 휴대폰 같네요. 이렇게 움직이면 스테이트 안에서는 변수는 무한히 많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S3하고 S5는 실제로는 X라고 하는 축 위에서는 같은 점이겠지만 S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표현했을 때는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서로 시간축 위에서 다른 점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이것들의 정의를. 리워드는 내가 스테이트가 변화되면 그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지션은 천이 과정 이렇게 부르죠. 천이. 그래서 뭔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여기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서 여기로 가거나 시간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변화하면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벌어질 때마다 얻게 되는 보상, 리워드를 우리가 강화학습법에서 리워드로 정의합니다. 리워드는 말 그대로 보상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움직였는데 아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문제는 하나도 못 풀었고 그리고 그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 X 같은 세상. 리워드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던 놀았던 간에 오늘 어쩌면 그 리워드가 얻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 강화학습법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오묘한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워드는 매 순간 얻어야 돼요. 로컬 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나 내가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텐데 그 나중에 받게 되는 보상들은 오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담배를 안 폈으면, 금연을 했으면, 노담, 그러면 나는 이게 인생 전체에서 보면 크게 도움이 될 텐데 내가 오늘 담배 하나를 안 폈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보상이 있는지 난 모르겠거든요. 예, 몰라요. 예,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관측을 할 수 있는 보상인가 아닌가 또는 현재의 상태도 관측이 되는가 아닌가라고 해서 옵저버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관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강화학습법은 리워드를 관측을 할 수 있는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말로 POMDP 같은 언옵저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다룰 때나 얘기가 나와야 되고 언옵저블이 아니라 뭐 파셜이겠죠. 부분적인.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배우실 게 잔뜩 있습니다. POMDP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 리워드라고 하는 것들은 매 순간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할 때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이걸 또 공학적으로 마코프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마코프여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를 빼놓고서 지금 하는 거고요. 복잡한 얘기에 대한 것들을 빼고 여러분들은 이걸 조금 단순화해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워드라고 하는 건 매 순간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100이든 0.1이든 매 순간 한 박자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문제가 그 가정이 맨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강화학습법의 세계관을 이해할 때 리워드는 무조건 얻을 수 있다. 매 순간 스테이트 트랜지션마다 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 답을 잘 많이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풀기 때문에 이 강화학습법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법을 적용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뭐냐? 매 순간순간에 리워드가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럼 다 0으로 두시면 됩니다. 0으로 두고 나는 뭐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여기에다 바둑알을 뒀나 여기다 뒀나 그걸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뭐하러 바둑을 두냐 학습을 뭐하러 하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나는 이겼어 졌어 그렇게 평가를 하셔도 강화학습법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리워드를 꼭 물론 관측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쉬운 예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리워드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턴의 정의로 가면요. 퓨처 리워드의 합이 바로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중간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앞으로 요 지점에서부터요. 요렇게 미래가 펼쳐질 텐데 요때 얻었던 리워드의 합을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법은 사실 리워드보다는 리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이 리턴에 대한 것들이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니까 리턴은 총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좌충우돌 하면서 살았지만 끝난 다음에 내가 터미널에 도착해서 보니까 중간중간 얻었던 리워드를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여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를 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인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내가 터미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리워드를 합쳐서 보겠지만 터미널에서 끝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퓨처 리워드들을 전부 다 합친 것이 바로 리턴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예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거리는 3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터미널에 도착하겠죠. 최단 코스로 움직였을 때 마이너스 0.1을 얻기 때문에 두 번 동안 마이너스 0.1 얻고 마지막에 가면 1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이면 바로 이 지점에서 봤을 때 퓨처 리워드는 마이너스 0.1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총 0.8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리턴 값이 바로 이니셜이 아니라 뭔가 중간 단계예요.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막 헤매다가 여기 가서 막 여기 있는 깡패 사적한테 열심히 얻어맞고서 여기 왔는데 요 지점에서 이제 한 칸, 두 칸 가서 터미널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요 입장에서는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는 몰라요. 앞으로 나의 미래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한 칸 마이너스 0.1, 한 칸 가면 1을 얻어서 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보실 때는 터미널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이 터미널 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지점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어떻게 갔는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값을 토대로 해서 미래만 보는 방법이 가마학습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를 보지 않는다고? 과거를 안 보는데 어떻게 학습이 될까? 그게 나중에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딱 최상의 경우로 가는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현재의 미래가 얘의 미래는 이렇게 빨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니셜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막 미친 듯이 얻어맞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끝나는 미래만 보니까 0.9를 얻겠지만 요게 또 다른 해도 있죠. 이 부분에서 현재 있지만 이쪽으로 가서 이니셜이 아니라 이 지점에 있어요. 여기서 이쪽에 열심히 가서 얻어맞고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이리 가서 맞는 거 마이너스 0.1 100만 번에다가 다시 와서 0.1 까이고 1 얻는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들이 섞이는 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요. 얘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리워드들에 대한 것들을 합치면 여러 가지 경우에 리턴들이 얻어지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리턴 값은 0.9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나쁜 리턴 값을 얻겠죠. 그래서 퓨처 리워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게 느끼지 마시고, 퓨처는 지금부터 내가 놀다가 공부할지, 내가 지금부터 그냥 공부를 할지, 이런 모든 경우들이 합쳐져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어그램을 좀 보신다면요, 아까의 문제가 이렇게 흔들어서 끝났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아니면 S0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얻었던 모든 이 입장에서 봤을 때 퓨처 리워드들을 다 합치니까 0.4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트랜지션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인데 6번까지는 마이너스 0.1. 그래서 마이너스 0.1 곱하기 6 더하기 마지막 순간에 1의 리워드를 얻었다면 여기서 봤을 때 퓨처 리워드의 합은 리턴 값은 0.4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같지만 요 입장에서 보면요, S5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퓨처 리워드는 한 번 마이너스 0.1, 한 번 2를 얻기 때문에 0.9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처 리워드의 합인 리턴을 볼 때는 리턴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니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매 움직일 때마다 이 자리에서의 앞으로의 미래 값들을 합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궤적을 갖다 하더라도요, R이 S는 S0에 있을 때와 R이 S는 S5에 있을 때 이렇게 보냐 해서 리턴 값들은 미래가 얼마만큼 남아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번의 일화, 한 번의 얘기, 한 에피소드에서 벌어져 있는 얻게 된 리워드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있을 때는 아까 얼마였어요? 0.4를 얻었고요. 여기 있을 때는 0.9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수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t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에요. t가 0이면 바로 이니셜 포지션에 있는 거고요. 요 s 옆에 있는 숫자하고 t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t가 1초 뒤에 보면, 한 스텝 뒤에 보면 S1에 있겠고, 한 스텝 또 뒤에 보면 S2에 있어요. 그래서 R0와 R1과 R2와 R3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워드를 얻는 것들을 합을 얘기하니까요. 자, 그리고 보면요, K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
무한대로 표현되어 있지만 꼴에 가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대가 아니고요. 꼴에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RT, T가 만약 제로라고 하면 RT 더하기 K라서 T는 0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0 부터 시작해서 K는 1, R1, R2, R3, R4, R5, R6, R7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T가 만약 0이라면 S는 S0에 있는 경우를 뜻하고요. T가 0이 됐기 때문에 K는 1부터 7번까지 7에서 끝나기 때문에 K는 1에서부터 7입니다. 여기 숫자 보시면. 그래서 R1부터 R7까지 합이 돼서 이 경우에 0.3으로 써놨습니다. 왜 0.3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제가 하나를 더 더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잘못 썼어요. 하나를 더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없어야 되네. 아, 옆에도 틀린 게 있네요. 여기도 시작점이 4니까 이건 맞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개수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퓨처 리워드의 합은 이 수식을 쓰게 되면 0.4가 나오겠고요. 현재 위치가 만약 4에 있다면 아까 5에 있었는데 이거는 4에다 놨어요. 한 번, 두 번 가면서 5번, 6번 T가 4이기 때문에 T가 4이고 K는 1부터 시작하니까 R5, R6, R7 이렇게 더해지겠고요. 총 경우는 3번만 간 다음에 멈춥니다. 꼴에서 끝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0.1이 한 번, 두 번, 여기도 잘못 써놨네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위치에서 시작하면 0.6을 얻겠고 여기서 시작하면 퓨처 리워드는 0.4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요, S0하고 S4는 사실은 같은 지점, 이니셜 포지션에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트 관점에서 보면 S0 시작할 때이고 얘는 시작해서 네 번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때하고 요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S0일 때는 0.4였지만 S4일 때는 0.6이 됐어요. 그래서 S4가 S7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RT 값은 어떻게 돼요? RT는 T가 4인 지점, 바로 이때일 때보다 조금씩 이 부분 RT0인 녀석이 더 작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시면 많은 여러 가지 세월의 풍파를 겹친 다음에 여기 와야 되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꼴이 가깝기 때문에 값이 0.6으로 초기의 값보다 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은 리턴 값이 큰 쪽을 쫓아가게 하면 내가 무언가 리워드를 많이 받는 쪽으로 가게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리턴 값이 큰 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0.4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0.4라 좀 더 빠르게 리턴 값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쏭말쏭한 경우인데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였더니 이렇게 끝이 나고요. 어떤 경우에는 방금 전처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리워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마이너스 0.1씩 곱하면은 마이너스 0.1 곱하기 12 더하기 마지막에 1을 얻죠. 그럼 마이너스 0.2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리턴 값을 보게 되면 아까 얼마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마이너스 0.6 플러스 마지막에 1을 얻으니까 0.4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0.이고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더니 0.4가 나왔어요. 뭐가 더 좋아요? 이쪽이 좋죠?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봤을 때 이 경우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 값이 좋은 것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면 뭔가 최단 코스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디터미니스틱하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경우도 하나의 리턴이고요. 이렇게 움직인 경우도 하나의 리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리턴 값, 이렇게 생긴 리턴 값들을 지금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인데 합쳐서 평균을 만드는 것이 강화학습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리턴 값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걸 expectation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리턴 값, 이렇게 나온 리턴 값, 또 다른 리턴 값 한 100번, 1000번 한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 그러면 이 부분 앞서서 얘기 드렸던 리턴 값이 되겠고요. 그걸 expectation으로 평균을 만든 것이 바로 강화학습법입니다. 평균을 만든다고? 자, 이 평균에 대한 뒤에서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서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요. 퓨처 리워드란 우리가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골 터미널 또는 골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 움직여서 터미널에서 끝났지만 그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나의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리워드를 얻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더해 넣은 것이 퓨처 리워드를 더해 넣으면 리턴 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 리턴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따질 거고요. 어떤 리턴 값에 대한 expectation,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나중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턴은 요 안에 있는 수식이고요. 그걸 expectation 레벨에서 합쳐 넣게 되면 이것도 자료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고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자꾸 보이네요. 여긴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리턴만 써놓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리턴, 모든 퓨처 리워드들을 합쳐서 리턴을 얻고 그걸 다시 expectation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내가 얻게 될,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 간에 현재 위치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리턴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사위를 던지면 3.5라고 하는 기대값을 얻지만 던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얻지 않고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기만 하면 기대값은 3.5 근처가 나올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에이전트가 딱 가운데 지금 서 있지만 나는 내가 이제 움직이면 결국 터미널에 가서 멈출 텐데 나의 리워드 기대값은, 나의 리턴 값의 기대값은 이 정도는 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리턴 값의 expectation, 기대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한테는 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흑수저, 금수저 얘기도 있는, 좀 비하지만 금수저인 경우에는 기대값이 높고요. 그 다음에 흑수저인 경우에는 인생에서 얻게 되는 모든 리워드의 합, 리턴 값이, 리턴에 대한 expectation 값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모든 얻을 수 있는 리워드들의 합이 리턴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여러 번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리턴들을 평균을 낸 것이 바로 강화학습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는 거고요. 인생은 원래 한 번 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는 있죠. 여러 번. 학교 오는 과정도 여러 번, 물건을 짓는 과정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수천만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수억 번. 그 과정에서 얻게 될 리턴 값, 내가 이렇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일까를 리턴의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갈 때 리워드, 합해서 리턴 값 하나 얻었고요. 이렇게 갈 때 리턴 얻어서 걔들을 다 평균을 내면 현재 내가 여기 있는 물체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이면 나의 기대값이 좀 클 텐데 라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은 리워드들을 다 합쳐서 리턴을 만들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리턴 값들을 다시 평균을 내는 방법론이 강화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 리턴이 평균되어 있는
expected return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높은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우리는 학습이 잘 되어 있다라고 부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세 가지 정의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